서울 경기 일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해 사건이 주택, 공원, 골목길 이런 곳에서 열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다, 아니면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보람에 운동으로 가다가 무서워서 못 가. 비 오고 그 소문 막 들고 하니까요. 비 오면 더 무서워야 돼요. 이제 실행만 남았네요. 살인, 그것도 아주 많이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용의자 정 씨는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눈을 흘기는 등 감정을 드러내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흥동 모자 상해 사건 현장 검증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자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4년) 서울 경기 일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해 사건이 주택, 공원, 골목길 이런 곳에서 열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노상에서 흉기로 습격을 한다든지, 또 방화, 성추행, 주택 침입, 살해, 정말 한 사람이 과연 저지른 범죄인지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여러 수식어들이 나왔죠.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다, 아니면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마침내 그 범인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2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요. 1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잔혹한 살인마 정남규입니다. 정말 한 1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잔혹했다는 범죄자로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남규의 짓으로 밝혀진 24건의 범행 지도입니다. 지역을 보면 거의 점들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영등포, 구로, 관악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2건, 동대문, 강북 등 서울 북부에서 6건, 그리고 부천, 안양, 군포 등 경기도에서 6건, 이렇게 모두 24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택가와 골목을 오가면서 벌어졌던 정남규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 잔혹한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에 정남규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저렇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지역이긴 한데요. 제가 체포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갔을 때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지역들하고 사는 곳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자기가 결국 범행을 저지르는 선택을 한 곳들은 그런 익숙한 지역, 비슷한 장소, 그런 곳을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린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네. 그 물건은 주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신상도 뭐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고. 피해자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근을 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과죠. 그래서 이날도 저녁에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큰 길로 나가던 길이었죠. 어떡해, 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지금입니다. 제 임무를 시작할 시간이.
또 발생한 장소 위쪽으로 이제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골목이 연결이 되는 곳인데 50m를 이제 뒤따라와서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돌려 세워서 갑자기 복부를 저렇게 공격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머니에서 옷을 빼지도 못한 상태로 공격을 당해서 손등에도 상처가 있었고요.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2004년 2월 6일 저녁 7시 10분 무렵입니다. 동대문구 임운동에서 벌어진 그 정남규의 사건으로는 세 번째 범행입니다. 그 인적이 좀 드문 이런 골목 입구였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이 식당까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격된 장소는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 되게 의아한 일이죠. 의아한 일인데 2004년 7월에 검거된 유영철이 그 수사를 받으면서 뜻밖의 자백을 합니다. 임운동 사건이 자기가 저지른 거다라고 자백을 하죠. 근데 유영철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습니다. 아마 진짜 범인은 밖에서 웃고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진범 정남규가 체포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봤느냐라고 했더니 뉴스를 통해서 봤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지른 범죄를 저 유영철이 왜 자기가 저질렀다고 하느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남규는 24건의 범행 중에 11건이 여성을 뒤따라가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범행이었습니다. (2004년 1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달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남규는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다녔던 건가요? 그러니까 작은 레저용 칼이었다고 해요. 그 흉기가. 그걸 오른쪽 소매 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범행 도구가 이제 뭐 식칼로 바뀌었고요. 또 이렇게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또 깨끗이 씻어서 자신의 집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일반 강도 사건이랑 다른 정남규만의 특별한 행동, 뭐 범행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이미 살해 공격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밝은 곳에서 또는 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돌려 세워서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범행 동기와는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숨을 거둬라라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희열을 느끼나 보다. 그렇죠. 보고 네. 웃었다고 했으니까. 네. 과연 정남규는 어떤 사람일까? 정남규의 범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 것일까? 정남규의 살인 충동이 시작된 그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전 소심하고 약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찐따. 저기 저 여자 보이지? 가서 얼른 엉덩이 만지고 와. 내가? 야, 여기 찐따가 너 말고 또 있냐? 난 못해. 야, 진짜. 뭘 못해. 후딱 뛰어가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이렇게 뭐 구타도 당하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들 뭐 술 마셔라, 네. 뭐 이거 쌀 훔쳐와라. 진짜로 드라마 속에서 나온 것처럼 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와라. 뭐 이러면 그렇게 시키는 듯도 했다고 합니다. 연담을 할 때 그 보면은 내가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하고 많이 두들겨 맞고 조폭들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착한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그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과 어떤 따돌림을 당하면서 나는 항상 불이익만을 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쌓였겠죠. 저 때부터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끔찍한 범행들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오빠 좀 나가라고 해. 어딜 나가라고 해.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지. 그럼 내가 나갈게. 선이야, 좀 조용히 좀 해. 오빠 다치잖아. 아, 진짜 나도 미치겠다고. 숨 좀 쉬고 살자. 아니 실제로 저렇게 주 3회씩 집 근처 운동장에서 10km를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악력기다 아니면 뭐 역기다 이런 걸로 체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이제 도주하기 위해 저렇게 체력을 키운 거죠. 실제로 범행을 할 때 그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발의 그 밑창을 모두 이렇게 파내거나 아니면 항상 장갑을 착용하는 어떤 저런 치밀한 준비를 했답니다. 사실 이건 어리석은 게요. 모든 신발은 문양이 있기 때문에 없는 족적이라면 사실 정남규의 족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되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범죄자들은 나름대로 저렇게 준비를 한다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좀 늦은 밤이죠. 네. 9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 이렇게 두 아이였고요. 본인들 집 앞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한 아이의 아버지는 퇴근길에 그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집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동생과. 그런데 그 직후 두 명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야산 쪽에 그 산들이 되게 얼어 있었고 눈도 많이 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결국 16일이 지난 1월 30일에 그 야산 그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노상습격 살인과는 다르게 좀 범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일단 아이들을 산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한 건가요?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아이들을 나체로 만들고 나무에 손과 발을 묶은 겁니다. 뭐 발견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범행이 끝난 후에는 항상 뉴스나 이 신문 기사를 꼼꼼히 챙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그 지역에서 내가 벌인 그 사건이 뉴스화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저지른 살해가 살해로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살해가 실패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생 2명을 살해를 하고 본격적으로 노상습격을 시작하게 된 건 그렇죠.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2004년 1월 30일. 말씀하신 2004년 1월 30일 정오 무렵에 이 두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무렵. 이 시신이 발견된 날 같은 날 새벽 3시 반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1층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가슴과 복부에 흉기로 찔리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계속된 정남규의 범행이 한 사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지난 석 달 사이 일어난 밤길 부녀자 피습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괴담까지 떠돕니다.
보면은 이제 사건이 반경 4km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다. 밤이나 새벽 시간 혼자 길을 걷던 여성들이 피습당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두려움과 경계심도 그만큼 심해졌습니다. 이제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피해자가 완벽하게 사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불만족스럽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8월 4일부터는 정말 주택 침입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약간 신길동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 문, 창문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의 2층에 가보면 왜 대형 큰 이렇게 베란다 쪽에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들을 열고 이제 침입을 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를 저런 이제 둔기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도주하기 전에 집에 불을 질러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를 저질러 갑니다. 정남규가 사용한 범행 도구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검거가 되던 날 범행도구를 소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2kg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정남규는요, 이걸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범행 지역으로 선정한 그 골목 안에 있는 남의 집 장독대 밑이라든지 또는 전봇대 쓰레기통 옆 내가 침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집이 선택이 되면 이제 가져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놓아두고 가는 거죠. 특히 이 모든 침입 범죄에서의 정남규의 족적은 어른들이 있는 큰 방으로 향하진 않았어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있는 작은 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던 정남규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나요?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살인 행각을 이어가던 정남규 피해자의 손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정 씨는 그제 새벽에도 서울 신길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르다 집주인 부자에게 붙잡혔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신길동의 어떤 한 주택에서 정남규가 침입을 했죠. 어김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가서 이제 20대 남성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갑을 뒤졌는데 남성이 깨어났죠. 그래서 이제 곧장 그 아까 보셨던 파이프렌치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한 번에 이제 뭐 실신에 이르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남규는 피해자 부자와 격투 끝에 제압을 당합니다. 정남규가 거기 그 집에 침입을 해서 강취한 것은 현금이 24,000원이었습니다. 문화상품권 한 장. 이것을 이제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서 강취를 했고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의 방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정남규가 탈출을 합니다. 수갑을 찬 채로 도주를 해요. 도주를 해서 어느 가정집의 옥상에 숨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민의 신고로 다시 검거가 돼요. 호송이 돼서 오는 동안에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잡혔다. 네. 이런 말을 이제 혼잣말로 계속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일어났던 그 흉기를 사용한 노상 습격 사건과 그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었죠? 범행 도구나 방식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 노상 습격 사건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가 있습니다. 이 몽타주가 2004년 4월 신길동 사건 당시에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자, 그리고 2005년 5월 금포 우유 배달원 사건 당시 만든 몽타주가 이겁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체포 당시에 인상을 느끼기에는 비슷한 뭔가가 좀. 그러면 그 정남규의 진술이 현장 증거와도 이렇게 일치가 했었나요? 네, 그 봉천동에서 그 세 자매 살해 사건 때 확보했던 장갑 문양이
정남규가 검거했을 당시에 끼고 있던 장갑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에서 벌어졌던 모자 상해 사건, 어머니와 아들의 그 상해 사건 때 현장에 있던 그 족적이 검거 당시에 신고 있던 조깅화와 이제 일치가 됐죠. 모두 24건의 범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현장 검증 때도 피해자 가족들한테 막 발길질하고 웃고 태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좀 반성의 태도가 있었어요. 단 한마디나 표정 자체도 없었고요. 재판에서도 난동을 부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아, 강도살인 미수, 현주검조물 방화치사, 살인 미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도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은 사실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 남아 있습니다. 1000명을 죽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전 살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낄 일도 답답할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 살인의 선택은 저거였습니다. 만 40세였어요. 2009년 11월 21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은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재판부에 보낸 그 편지 내용으로 이제 유추할 뿐이죠. 그 편지의 사본이 지금 앞에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게 끝난 이상 사형을 빨리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현재 왜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복수심이고 나 또한 그랬었고, 난 죽어서도 사람을 죽일 것이고 살아남은 피해자 20명도 반드시 죽이고 싶고. 두 번째 편지에도 비슷한 그 맥락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형을 집행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자부심을 느꼈고 살인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 있었고 제발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살인 세계가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 저는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인에 대한 배고픔이 여전하고 국내 최고 살인마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구속된 탓에 범행을 못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모든 것이 끝난 이상 저의 수많은 피해자들도 강한 복수심으로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야. 담배도 끊었는데 살인은 못 참겠다. 그 담배라는 표현을까지 하고 사람과 자기의 기호 행위와 비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경시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자기 합리화가 뿌리 깊게 이어져 있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남규는 부유층을 응징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우유 배달을, 할머니 아침 출근길을 배웅하던 여고생, 막내 아들과 잠을 청하던 삼남매 엄마,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